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고, BAC 읽어보고 BCA 읽어보고 BAC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또는 BCA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봐가지고 뭐가 더 괜찮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상 전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해되는 문장이 많이 나오고 아는 단어가 좀 나오고 무슨 말인지 파악이 돼서 또 그날의 감이 좋다면 순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 목표는 안정적인 실력으로 안정적인 등급을 받기 위함이잖아. 그죠? 그러려면 순서 배열도 분명한 어떤 일관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단어 나오고 조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와도 그 원칙에 맞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일단 패러다임을 좀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순서 배열을 BC 읽어보고 BAC 읽어보고 더 자연스러운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르다 보면 실력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자, 맞는 순서는 단 하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 BAC도 말이 되고 CBA도 말이 되는데 CBA가 더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BAC면 BAC여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 CBA면 CBA여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맞는 순서, 단 하나의 순서를 찾는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명시적 단서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명시적 단서는 소위 말해서 시그널 월드, 말 그대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이게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는 거죠. 자, 명시적 단서에는 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연결사. 연결사 뭔지 알죠? for example이 나오면 앞에 주장이 나오고 뒤에 예시가 나오잖아. as a result가 나오면 앞에 원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 알죠? 그런 연결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지시사가 있어요. 지시사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가 있는데, 뭐 이거잖아요. 이것, 저것, 그죠? 그리고 이, 뭐, 저, 뭐, 이런 것들. 그치? 앞에 나왔던 것을 한 번 더 얘기해주는 지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도 여러분 알죠? she가 나오면 앞에 여자 하나 나오는 거고, they가 나오면 앞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런 대명사가 명시적 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네 번째는 부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뭐 이를테면 also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첨가의 시그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still 하면은 뭐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명시적 단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자, 정관사 더가 있거든요. 정관사 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명시적 단서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주면서 더를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관사 더 같은 경우는 그냥 먼저 처음 언급하면서도 더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관사 더 같은 경우는 명시적 단서로 쓰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사 더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뭐 선생님이나 수업도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더를 명시적 단서로 쓰는 경우도 있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데, 그때에 나오는 그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명시적 단서로 쓸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관사 더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명시적 단서로 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순서를 이제 풀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인강을 듣던지, 아니면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뭐 과외를 하던지, 순서 배열을 배워보면, 이 얘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할 겁니다. 그쵸?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부사 가지고, 한번 순서를 맞춰본다. 이 얘기는 다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 그리고 요즘에 평가원의 트렌드는 뭐냐면, 연결사나 지시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안 주려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것들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주면은 너무 쉽게 아이들이 풀기 때문에 좀 안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뭘로 풀어야 되냐? 바로 이거거든? 내용적 단서야. 근데 이 내용적 단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은 선생님이 아직까지 못 봤어요.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 알겠죠? 선생님만 내용적 단서를 좀 정리해 주는데 모르겠어. 다른 선생님이 뭐 해설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들어보면 그냥 B 다음에 A가 안 되잖아. 뭐 C 다음에 B가 자연스럽잖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추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또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순서를 찾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그래서 쌤은 뭐냐면 이런 내용적인 단서도 이런 명시적 단서처럼 좀 정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쌤이 여러 해 동안 좀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런 내용적인 단서도 쌤이 좀 명시적으로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활용하면 잘 될 거야. 뭔가 실마리가 보일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C 다음 A가 괜찮은데 A 다음 B가 괜찮은데가 아니라 요거를 좀 따져보세요. 그래서 내용적 단서 첫 번째는 갑툭튀입니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보가 있을 때. 요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보가 있을 때, 자, 정보 언급에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이따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관계, 선후 관계. 정보 언급에 선후 관계를 파악한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요건 예시를 보여줄게요. 일단 쓰고. 자, 두 번째는 유유상종이거든요. 유유상종은 뭔지 알지? 같은 애들끼리 어울리는 거잖아. 이거는 순서별에서, 자, 같은 내용은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유유상종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GS야, GS. GS가 뭐냐면 편의점 아니고요. 자, general, 일반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고 specific, 구체적인 얘기가 나중에 나와야 돼, 무조건. 순서별에서. 그쵸? 자, 이거를 쌤이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 놨잖아. 이거에 적용해가지고 푸는 거랑 그냥 이런 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 고르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갑툭튀 같은 경우를 쌤이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갑툭튀는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제시문이 있을 때 제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사과는 맛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근데 A가 있고요. 만약에 B가 있다고 해봐. 사과는 맛있다라는 진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A에는 사과는 맛있다라고 나오고요. B에는 배는 맛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 A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맞잖아요. 이런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B는 갑툭튀잖아. 제시문 다음에 갑툭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판단하면서 여러분 골라봐.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 언급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배가 맛있다라고 갑자기 나왔잖아. 그러면 배를 언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다고. A의 마지막에 있던 C의 마지막에 있던 배를 언급하는 부분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말고도 다른 과일이 있다라는 진술이 나오든지
사과 말고도 배도 있다라는 진술이 나오든지 그래야 이 배를 언급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재민이는 밥을 많이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제 친구 중에 재민이라고 있어요 라고 있다고.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재민이가 누군지를 소개해주는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이게 정보 언급의 선호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배를 얘기하면 그냥 배는 맛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과일에는 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유유상종인데, 자, 유유상종은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제시문에 사과는 맛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에는 사과는 맛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사과는 비싸다 이렇게 나와.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슨 수능, 대학교를 결정하는 시험에서 뭐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나오겠어? 안 나올 거잖아. 근데 이 패턴을 잘 보란 말이야.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아. 봐봐. 자, 사과는 맛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A번은 사과는 맛있다죠. 근데 B번은 사과는 비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시문 다음에 A가 와도 될 것 같은데 B가 와도 될 것 같아. B도 괜찮잖아. 사과는 맛있다. 그러나 사과는 비싸다. 너무 괜찮죠.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먼저 와야 돼? A가 먼저 와야 된다. 왜? 유유상종. 같은 얘기는 붙어 있어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같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러나 사과는 비싸다. 방향성을 꺾어야 돼. 순서별 문제에서 자, 사과는 맛있다. 그러나 사과는 비싸다. 그러나 졸라게 맛있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같은 얘기 다 나온 다음에 방향성을 꺾는다. 오케이? 여기서 난도가 조금 더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봐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과는 비싸다. 이렇게 나온다고. A 같은 경우는 사과는 맛있다는 얘기 쭉 가고요. 이해되니? 이랬을 때 사과는 맛있다 같은 경우만 보면은 이것도 와도 될 거, 이것도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뒤에를 봤더니 어때? 얘는 그러나 비싸다. 방향성이 꺾이고 얘는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해. 이런 경우에 뭐야? 당연히 A가 먼저 오고 사과는 맛있다는 얘기를 다 하고 B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꺾어줘야 된다. 괜찮아? 요거 이따 연습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GS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써먹어야 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체화를 해야 되는 거야. 자, GS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사과는 맛있다라고 했을 때 A에는 사과는 맛있다라고 나오고요. 자, B에 뭐라고 나와? 자, 아오리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오리 사과 뭔지 아니? 초록색으로 된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구체적 진술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 진술이 먼저 나오고 구체적 진술이 나중에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순서를 배열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요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자, 그래서 핵심 이거 다 썼니?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핵심 키워드야.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런 명시적 단서와 내용적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는 뭐냐? 꼭 또는 절대가 되겠습니다. 꼭 또는 절대. 자, 무슨 말이냐? B 다음에 A가 와도 괜찮아가 아니고 A 다음 C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가 아니고 A 다음 B가 꼭 와야 돼. C 다음 A가 절대 오면 안 돼. 이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